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의 문센입니다. 오늘은 플라즈마 애칭 5번째 시간으로 플라즈마 공정 이슈들 중에 하나인 플라즈마 인듀스드 데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강의에 앞서 최근 그 반도체 소자 및 플라즈마 공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과 그 변화들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정리하고 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 소자는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개발과 PC의 고성능화로 직접화는 꾸준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 자동차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의 개발로 다양한 로직 칩의 개발과 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량의 증가로 메모리 숫자의 소형화 및 대용량화가 가속됨에 따라서 그 공정 직접화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하고 있는데요. 기존 메모리 위주의 국내 반도체 산업 구조에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와 자율주행 등과 같은 로직 칩에 대한 수요 때문에 고부가가치의 비메모리 산업으로의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소자 구조의 전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초방막화, 대용량화,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초미세화뿐만 아니라 저손실, 고속화를 위해서 하이K 머티리얼이나 뭐 핀팻 구조, 게이트 얼어라운드, 3D 낸드, 뭐 로케이 구조 등 다양한 소자 구조의 전환들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특히 예를 들면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가 이제 1나노미터 이하로 얇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커런트 패스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존의 플래너 구조에서 3D 구조, 즉 뭐 트라이게이트나 아니면 핀패스로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로직 소자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칩 개발을 위해서 기존의 알루미늄 실리콘 옥사이드 배선 구조에서 이제 양산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죠. 거의 대부분이 이걸 쓸 텐데요. 카파 로케이 배선 구조로 전환이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이때 그 로케이 물질에 대한 플라즈마 데미지 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패턴 미세화로 인해서 이를 기존의 노광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뭐 더블 패터닝 같은 그 애칭 기술로서 이를 커버할 수도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노광 13.5나노미터의 EUV 리소그래피 노광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강한 에너지를 갖는 EUV 소스의 개발로 포톤 데미지에 대한 이슈들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광 장비만 개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노광 빛 파장에 반응할 수 있는 포토레지스터의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엔 이러한 포토레지스터들이 UV나 VUV에 민감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공정 중 플라즈마에서 방출되는 UV나 EUV와 같은 포톤에 의해서 패턴 불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많은 사례가 LER이나 LWR에서 이 그 플라즈마 포톤에 의한 불량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면적 및 고밀도 플라즈마 개발로 인해서 미세화된 패턴에 기존에선 무시되던 플라즈마 영향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될 플라즈마 데미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플라즈마 데미지의 경우에는 패턴이 미세화될수록, 그리고 유점막이 더 얇아질수록, 그리고 플라즈마는 고밀도화가 될수록 더 심각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카파 로케이에서의 로케이 매질의 손상에 의한 품질 저하 등도 그 이유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아토밀 레이어 디파지션, 아토밀 레이어 애칭 등도 결국 패턴 미세화 및 초방막 소자 공정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는 그 EUV 리소그래피에 의한 포톤 데미지뿐만 아니라 이 전장에서 보고 드린 고밀도 플라즈마와 패턴 미세화로 인해 많이 그 기존에 무시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플라즈마 데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플라즈마 데미지가 오기까지 그 반도체 소자 및 플라즈마의 공정 이슈들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에 있는 최초의 그 트랜지스터는 저메늄 트랜지스터인데, 이때는 1947년 벨 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크기가 굉장히 크죠. 눈으로 볼 만큼. 지금은 TR이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아졌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바딘, 그 다음에 브레튼,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쇼클리 이 세 사람이 이거를 벨랩에 있으면서 이걸 개발하고 그리고 그 노벨상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걸 개발한 후에 이들이 이제 페어차일드 세마이컨덕터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었죠. 이때 이제 고던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던 이 쇼클리라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그 매니저로서는 좋지는 않았었는지 어쨌든 이 안에 있던 고든 무어하고 로버트 로이스 이 사람이 이제 못 견디고 나와서 만든 게 지금의 이제 인텔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인텔이 이제 소위 이때 혁신적으로 했던 게 이런 소자 하나하나를 작은 곳에 다 밀어넣자는 IC라는 인티그레이티드 칩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한 반도체 소자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플라즈마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 소자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1800년대 이미 크루스 튜브라는 걸 통해서 플라즈마에 대한 것들이 연구가 됐지만 사실 플라즈마 자체에 대한 좀 연구가 본격적으로 된 거는 1928년에 어빈 랑뮤어에 의해서 보다 그 학문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었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플라즈마 자체를 갖고 뭘 하겠다라는 생각들은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빛이 나니까 램프로 쓸 수 있겠구나 생각은 있었겠지만 뭐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이런 반도체 소자의 그 혁신이 일어나면서 인텔 4004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게 인텔 4004인데 인텔에서 최초의 상용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제 1971년에 만들게 됩니다. 이때는 4비트 프로세서고 이때 이제 IC라는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2300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1.8, 1.08 메가헤르츠 클락을 갖고 있었고 이때 메인 피처 사이즈가 10마이크로였습니다. 아직까지는 10마이크로 사이즈였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플라즈마의 어떤 미세 패터닝에 대한 그 수요가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 당시 1900 이제 이때 이 70년대 10마이크로 수준에 있을 때는 이런 패턴들 가지고서도 충분히 뭘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이후 더 직접화가 고직접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런 수직 시각에 대한 것도 필요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패턴들이 이제 10마이크로 이하로 더 작아지기 시작했죠. 고직접화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에서 1975년에 IC를 제조할 때 이제 최초의 드라이 H 플라즈마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괜찮네, 뭐 데미지도 없네라는 얘기를 실제 논문에 이제 쓰기도 하였고요. 이 이후로 반도체 소자에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것들이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고 이때 유명한 뭐 램이라는 회사들도 이제 생겨나가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소자의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건 감히 이제 플라즈마 한 사람에서 말씀드리면 플라즈마 공정이 도입됨으로써 반도체 소자의 혁신이 일어났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인텔 코어 i7 스카이레이크 지금은 또 이제 다른 게 나오죠. 스카이레이크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최초에 대비해 보면 어마어마한 트랜지스터가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고 메인 피처 사이즈가 이제 10마이크로 수준에서 14나노 수준까지 내려오는 이런 반도체 소자의 혁신들이 있었고 플라즈마가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반도체 공정에서 플라즈마 공정을 이용할 때는 그 목적이 어떤 거였냐면 뭐 미세 패턴을 만들겠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기존의 그 액상, 솔벤트 사용을 좀 줄여보자는 목적이 더 강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니까. 그런데 이때 플라즈마를 이용해 보니까 IC 성능도 괜찮더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최초는 아니지만 최초로 보고된 논문 중에 하나가 IEEE에 나왔던 1979년 논문인데요. 그때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실험했던 걸 갖고 논문을 쓴 건데 이때 이제 내용이 리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직접 프로세싱에서 그 드라이 프로세스를 최초로 이용한 거에 대한 한번 리뷰를 해보겠다는 논문이었는데 이때 내린 이 토마스 펜의 결론이 뭐였냐면 모든 드라이 프로세스로 우리가 이제 뭐 이 드라이 프로세스가 그 너무 아이디얼하다. 더 이상의 디벨롭이 없을 정도로 아이디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드라이 프로세스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너무 좋았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개발이 야 이걸로 끝이다. 더 이상 개발이 안 돼도 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피저빌리티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좋다.
그래서 뭐 일렉트리컬 펑션에서 어떤 크게 어떤 데미지를 입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다라고 결론을 그 당시에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때 이제 만들어진 리액터를 보면 이런 그림이 이제 이게 특허에 있는 그림일 텐데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다만 그때는 이렇게 이제 웨이퍼 사이즈가 작으니까 여러 개를 놔서 한 번에 여러 개의 반도체 프로세싱을 진행하겠다는 개념이었고 지금은 이제 계략도는 거의 비슷하죠. 이런 CCP와 ICP까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플라즈마 공정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를 통하여 반도체 혁신들이 일어났고 이제 고집접화가 이루어지면서 패턴은 갈수록 더 미세화되고 두께는 더욱더 얇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그 플라즈마가 앞서서 그 초기에 이용했던 분들은 너무 좋아서 뭐 더 좋지만 뭐 더 이상의 개발이 없어도 되겠다고 말은 못하겠고 그 당시 그렇고 이제 소자의 측면에서도 아주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패턴들이 더욱더 미세화되고 이걸 실현하기에 플라즈마는 더욱더 고성능화가 되면서 이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C 직접 회로에서 플라즈마 기술은 더 이상 필수 불가결한 그러니까 무조건 사용해야만 하는 기술이 됐는데 나왔던 문제들이 뭐냐 이슈들이 있었어요. 하이 스루풋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딥 서마이크론 매니팩처링이 돼야죠. 패턴이 더욱더 미세화가 됐죠.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플라즈마 무조건 써야 하니까 따라가기 위해서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에 대한 수요들이 더욱더 커졌어요. 그 얘기는 결국 하이 커런트 덴시티를 의미하는 게 되고 이러면서 다양한 데미지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플라즈마 데미지라고 명명된 그때 이제 플라즈마 차징 데미지일 텐데요. 처음은 1984년에 와타나베가 제시한 만약 20나노 틱 게이트 옥사이드가 있을 때 여기에 만약에 이 게이트 볼티지가 20볼트만 걸려도 이건 데미지를 입는다. 20나노 틱이니까 일렉트릭 필드로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20볼트 퍼 20나노미터니까. 근데 이 20볼트 그의 게이트의 볼티지가 왜 걸리느냐? 플라즈마 넌 유니포미티로부터 걸리더라.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게 데미지가 일으키더라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이 게이트 옥사이드가 거의 뭐 1나노 수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 얘기는 20볼트가 아니라 뭐 이제 한 2볼트 정도의 굉장히 낮은 볼티지만 걸려도 동일한 데미지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1970년대에 이 우리가 피처 사이즈가 이제 10마이크로였는데 뭐 2005년엔 100나노였고 지금은 뭐 이제 14나노 뭐 그다음에 뭐 7나노까지 내려가잖아요. 이 당시 수준으로 봤을 때 SiO2 게이트 다이렉틱이 3나노라고 하면 이게 지금 게이트 리키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이케이 머티리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이케이 머티리얼로 간 경우에는 리커런트지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스트레스 볼티지가 걸리게 되면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여전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커넥 라인들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스펙트 레이쇼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네커런트 차지 덴시티 이 라인을 따라서 가는 네커런트 차지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플라즈마 데미지에 대한 문제들이 이슈가 있고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제거 혹은 그 제거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플라즈마 인듀스 데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는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즈마 인듀스 데미지 보통 이제 PID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 데미지에 대한 명칭들도 또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불리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플라즈마 인듀스 데미지로 이렇게 어느 정도 통일이 되었는데 그럼 플라즈마 공정을 무조건 해야만 하잖아요. 이제 소자라는 것은 플라즈마 공정 후에 다양한 곳에 소자의 분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 플라즈마 공정이 끝난 다음에 소자 분량 혹은 이제 제작된 반도체 소자의 오작동을 모두 PID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대로 뭐 이런 마이크로 트렌칭, 우리가 피처 사이즈 잘못되는 것들, 여기 이제 터지는 것들, 그 다음에 개필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셈으로 찍어보니 이런 그 불순물들, 원래 이제 베이퍼 프레셔가 낮아서 날아가야 하는데 남아있는 것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자를 했는데 이쪽으로 이제 리키지 커런트가 생겨서 소자 불량이 되는 것들,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공정 후에 나오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소자 제작 후에 나오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불량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불량을 다 플라즈마 데미지라고 부를 거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그 억울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플라즈마의 입장에서 그 원인이 다른 곳에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불량들을 따져보고 원인들을 따져서 플라즈마에 생기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니까 플라즈마 인듀스드 데미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학술적으로 좀 정의가 되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플라즈마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면 플라즈마 내부에 존재하는 것들이 근원적인 소스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그 불량이. 그럼 뭐가 있느냐? 잘 아시는 대로 플라즈마에는 전자들, 이온들, 레디컬들, 그 다음에 포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들이라면, 그죠? 근원적으로 플라즈마 데미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래 소자에 이렇게 게이트가 있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온들은 쉬스에서 가속이 될 거니까 이 이온이 가속 충돌에 의해서 뭔가 영향을 주겠구나. 레디컬들이 가서 뭔가 애칭을 오버애칭 한다든지, 응? 아니면은 트렌치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엣지 불량이니까 그건 플라즈마에 의한 데미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데미지라고 말하기보에는 그거는 그냥 공정이 잘 안 된 거죠. 그죠? 최적화되지 않은 공정이겠죠. 이런 마이크로 트렌치나 이런 것까지 플라즈마 인듀스드 데미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이제 게필 증착을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증착을 하는데 게필이 잘 안 됐어요. 이거를 플라즈마 데미지라고 말할 거냐, 이거. 플라즈마 데미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건 공장이 잘 안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온들이 있을 거고, 만약에 하이볼티지 포톤들이 가서 무언가 영향을 줬다. 그러면 이제 데미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플라즈마 인듀스드 데미지라고 말할 것과 공정이 잘 최적화되지 않은 것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인듀스드 데미지를 정말 막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뭐 그 산업 현장에 가시거나 아니면 어느 파트를 맡아서 플라즈마 하신 분들, 좀 이제 뭐 강의를 듣는 분 중에 플라즈마 애칭이나 증착에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억울한 측면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불량이 생겨서 모이면 야 이거 다 플라즈마 데미지다 이렇게 몰아세우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정이 최적화되지 않은 거고 이거는 리소에서 뭐 잘못이 온 거고 이거는 뭐 애싱에서 잘못된 거고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플라즈마 인듀스 데미지는 뭐냐? 여러 가지 PID 원인과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데미지 기작을 소자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플라즈마 스피시스. 결국엔 플라즈마라는 건 플라즈마 안에 존재하는 스피시스들이 원인일 거니까요. 스피시스 측면에서 분류하면 아래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안에 그럼 스피시스가 뭐가 있죠? 레디컬, 일렉트론, 아이온, 그 다음에 포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가 있냐? 그래서 PID는 이제 그 플라즈마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소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학술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됐어요. PID는 구분해 보면 첫 번째 차징 데미지가 있다. 차징 데미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발견된 것 중에 하나고 연구도 많이 된 차징 데미지. 왜냐하면 이런 전하들 일렉트론 아이온들에 의한 커런트가 있을 거니까 이 커런트들이 게이트에서 차징이 되는 거죠. 차징이 되면서 게이트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옥사이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거를 차징 데미지라고 불러요. 차징이 됐기 때문에 차징 데미지. 두 번째 아이온 bombardiment 데미지. 아이온이 쉬스에서 내려와서 충돌을 하는데 과한 에너지들로 흔들흔들거리게 하는 거죠. 얘네들의 에너지를 줘서 물리적으로 부숴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아이온 bombardiment 데미지가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가 포톤에 의한 거. 포톤들이 이제 에너지들이 높은 포톤들이 있겠죠. 특히 UV나 VUV 같은 에너지가 높은 애들은 11렉볼트 이상이거든요. 11렉볼트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렴막들이 브렉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레디에이션에 의한 거, 포톤 데미지 이렇게 우리가 3개 정도를 플라즈마 인듀스드 데미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공정 불량이 났는데 쭉 따라가 보니까 아 이게 차징 데미지네. 게이트에서 저렴막이 파괴됐어. 그러니까 차징에 의한 거야. 아, PID.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아이온 본바디먼트 표면이 막 부서졌어요. 빠가졌어요. 이런 거 스퍼터가 됐어요. 아이온 본바디먼트다. 그다음에 레디에이션에 의한 거. 이거는 이제 레디에이션에 의한 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디에이션에 의한 직접적인 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뒤에 공부할 어떤 포토 레지스트의 불량, 뭐 라인 러프니스나 라인 엣지 러프니스나 라인 위드스 러프니스가 막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포톤이 가해서 결국엔 차징 데미지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포톤에 의해서 차징 데미지. 이런 것들에 의한 것들은 우리가 보통 플라즈마 인듀스 데미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즈마 인듀스 데미지의 첫 번째인 플라즈마 인듀스 차징 데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플라즈마 차징 데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플라즈마에 유도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게이트 옥사이드의 차징에 의한 원치 않는 전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손상을 통치하는 게 플라즈마 차징 데미지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근원이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그 근원들에 의해서 그 출발점은 이제 플라즈마가 되겠죠. 그래서 PID니까. 의해서 게이트 옥사이드, 이게 게이트가 있으면 이 게이트 옥사이드에 막 차징이 되는 거예요. 차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커런트가 생기는 거죠. 여기 이제 게이트에 볼티지가 걸리는 거죠. 이 볼티지가 이 다이렉트릭이잖아요. 다이렉트릭을 파괴할 만큼, 스트레스 줘서 파괴할 만큼 높은 그 이필드가 걸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를 우리가 플라즈마 차징 데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스 소자의 서브스트레이트와 게이트 사이의 강한 이필드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전극선과 게이트 옥사이드까지 전하가 강제로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서 게이트 옥사이드 전하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전하가 축적이 되면 게이트 사이에 볼티지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게이트 옥사이드를 가로지르는 터널링이 있잖아요. 이게 파울러 노드하임 그 전류라고 해서 사실은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플래시라는 뭐 메모리도 만들 수 있고 한데 이런 것이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옥사이드가 브렉다운까지 일어나는 효과가 생기는데 얘를 또한 이러한 이유가 보면 사실은 이 그 전극선들부터 옥사이드까지 전하가 강제 이동되는데 이 전극선들, 이 메탈 라인들이 꼭 이 전하들 막 모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전극선들이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안테나 이펙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플라즈마가 있으면 플라즈마 자체에서는 벌크에서는 플라즈마 커런트 전자의 흐름과 일렉트론의 흐름이 같죠. 그래서 이런 메탈 라인들이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하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면서 이 메탈 첫 번째 라인까지 와서 이제 옥사이드까지 오죠. 그러면 여기 흐르는 넷 커런트가 이 안테나에 통해서 흘려진 넷 커런트가 거의 제곱센치당 10A까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과행 차지들이 되니까 그러면 게이트 옥사이드 얇은 막을 흐르는 터널링 이펙트의 전자들의 터널링 이펙트에서 커런트가 FN 커런트가 생기겠죠. 그 커런트는 결국엔 플라즈마 커런트와 이 면적, 안테나의 면적, 그리고 옥사이드의 면적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걸 다시 풀었으면 이 갭볼티지하고 이 게이트에 걸리는 볼티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옥사이드 두께. 그래서 그러면 이 게이트 볼티지가 얼마냐? 그럼 옥사이드의 캐패시턴스, 그 두께하고 면적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커런트로 표시가 할 수가 있는데 얘 특정 그 볼티지를 넘어가게 되면 브렉다운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안테나 면적,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안테나 이펙트로 얘기했으니까 안테나 면적은 결국엔 넷 차지 컬렉션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테나의 레이쇼가 보통 옥사이드하고 그 토탈 안테나로 계산을 해보면 10에서 한 만 정도 수준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플라즈마 차징이 바로 전 단계 원인을 알았잖아요. 게이트 옥사이드의 차징에 의해서 브렉다운이 일어나는 거다. 그게 데미지를 입는 거다. 이 TR이 데미지를 입는 거다. 그게 플라즈마 차징 데미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야겠죠. 더 근원으로 가야죠. 아직 플라즈마까지는 안 왔잖아요. 그러면 플라즈마의 무엇 때문에 그 어떤 원인 때문에 차징이 되느냐 이거죠. 그거의 원인을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플라즈마 넌 유니포미티에 의한 거.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와타나베에 의해서 발견되었던 플라즈마 넌 유니포미티. 근데 이거는 이제 유니포미티는 충분히 우리가 해결이 가능하죠. 두 번째는 일렉트론 쉐이딩 이펙트. 이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겠고 그 다음에 AC 이펙트. 이거는 굉장히 작죠. 그리고 뭐 어더블 하고 그래서 일렉트론 쉐이딩 이펙트가 주로 그러니까 플라즈마 넌 유니포미티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고 이거는 우리가 플라즈마 유니포미티를 컨트롤하면서 알 수가 있고 일렉트론 쉐이딩 이펙트가 이제 이머징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넌 유니포미티에 의한 그 차징 데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러한 그 플라즈마 불균일도에 의한 손상은 주로 이제 공정이 끝나는 혹은 오버H 공정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
그 공정을 통해서 실제 어떤 애칭이 이루어지는 순간보다는 그 거의 끝나는 지점, 애칭이 거의 끝난 지점 혹은 애칭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 자체는 플라즈마 균일도에 의한 겁니다. 즉, 플라즈마의 균일도, 특히 이제 뭐 일렉트론 덴시티나 뭐 유니포미티에서의 불균일도가 생기게 되면 전자 밀도와 이온 전류 밀도의 공간적인 불균일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엣지 쪽은 전자가 많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게이트 차징이 이루어지고 연속적으로 게이트 옥사이드에 안 좋은 영향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 실제 공정이 이루어질 때 메인 엣지 공정 중에는 큰 문제가 없던 것이 이제 엣지 엔드나 오버 HC의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차징 데미지는 그 일렉트론과 아이온에 의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러한 그 커런트의 차이에서 생기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 플라즈마 불균일도에서 왔다. 그래서 시각 전에 보면 안테나 우리가 이제 이 컨덕터가 있고 구조를 먼저 보면 실리콘, 게이트 옥사이드, 그다음에 이제 메탈 라인들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메탈 라인들을 식각을 하려고 플라즈마를 이용하다 보면 이 메인 엣지 중간에는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사실 쉬스 쪽에서 아이온들이 훨씬 많으니까 아이온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일렉트론들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이런 차이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가 아이온이 훨씬 많은데 이 엣지 쪽에서 이런 엣지 쪽에서 전자들이 이 과잉되는 플러스만큼 더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이제 넷은 0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 부분의 각 트렌치에서 균일성이 가장자리 쪽에서 초과로 들어오는 전자로 인해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식각 후 혹은 오버엣지 때인데 식각이 되게 되면 여기 이제 이쪽 메탈 라인 쪽이 없어지는 거죠. 엣지 쪽에서 메탈 이렇게 차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일렉트론 커런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과잉이 생기니까 이 필드를 보고 이쪽 서브스트레이트 쪽에서 게이트 쪽으로 오히려 이제 터널링 커런트들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즉 가장자리 쪽에서 이제 전자 공급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불균형이 생기니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온들이 또 이제 방향이 바뀌어요. 이게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많으니까 이제 이온들은 여기로 또 안 가려고 아니에요. 이렇게 휘겠죠. 그리고 트렌치 입구 및 안테나 측면을 향해서 더 끌어당기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많아지니까 이 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터널링 커런트들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옥사이드를 가로지르는 전위차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판으로 전주의 터널링 전류가 증가하게 되고 얘는 옥사이드에 스트레스를 줘서 데미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 왔다? 이거는 스페셜한 플라즈마의 불균일성에 의해서 오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렉트론 쉐이딩 이펙트인데요. 이게 보다 그 이머징한 이펙트가 될 수 있는데 일렉트론 쉐이딩 말 그대로 전자 가려짐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일렉트론 쉐이딩은 주로 이게 PR처럼 그 전자들을 잘 가둘 수 있는 이런 폴리머들이 있을 때 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PR은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전자 때문에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트렌치나 비하의 하부 구조에 양전하가 주로 축적이 되게 될 텐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차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양전하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러한 일렉트론 쉐이딩 이펙트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실수 영역에서 전자와 이온의 입사각이 큰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둘 다 마찬가지인데 이온들은 보통 직진을 하잖아요. 이렇게 직진성을 갖고 있지만 전자들은 벌크 내에서는 상관없지만 이제 실수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필드가 전자가 보기에는 벽이잖아요. 절벽이기 때문에 이온이 보기엔 낭떨어지고 그래서 이온들은 직진하지만 전자들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되돌아와요. 퉁겨와요. 근데 전자들은 그런데 전자 에너지 높은 애들은 실수도 통과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직진하기보다는 약간 방향성이 이렇게 좀 퍼져 있어요. 브로드해요. 아이온보다는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차징의 원인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전자들이 결국에는 쉐이딩을 일으키는 게 원인이기 때문에 일렉트론 쉐이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쉐이딩을 일으켜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패턴 밀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패턴 밀도에 따라서 컨벤셔널 일렉트론 쉐이딩 이펙트 이게 컨벤셔널 일렉트론 쉐이딩 이펙트가 되겠고 이 경우에는 PR은 음전화, 메탈 라인 즉 안테나는 플러스 양전화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듬성듬성한 경우
익스텐디드 일렉트론 쉐이딩 이펙트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PR은 여전히 음전한데 안테나까지 음전화가 되는 경우예요. 이거를 익스텐디드 일렉트론 쉐이딩 이펙트라고 해요. 결국에는 이러한 쉐이딩, 포토 레지스트들이 마이너스로 쉐이딩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아이온들은 안테나에 플러스가 되면 컨벤셔널 ES 이펙트, 그래서 축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터널링 이펙트,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필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차징에 의한 브렉다운이 생길 거고, 익스텐디드 ES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듬성듬성한 패턴인 경우에서 안테나조차도 마이너스, 이번엔 마이너스. 그래서 마찬가지로 커런트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자, 그래서 하나를 우리가 지금 일렉트론 쉐이딩 이펙트에 의한 걸 봤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지금 플라즈마 차징의 이펙트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넌 유니포미티에 의한 거, 그죠? 두 번째는 일렉트론 쉐이딩에 의한 거. 그런데 원리를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로 인하여 무엇이 됐냐면 게이트에 차징, 안테나 쪽에 차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 바깥쪽에서 이제 이 갭 필드를 보고 커런트가 JFN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걸리는 갭 볼티지가 굉장히 크게 되면 이제 게이트 옥사이드에 데미지가 이루어지는, 그죠? 게이트 옥사이드의 차징 이펙트로 데미지가 이루어지는 게 플라즈마 인듀스드 차징 이펙트 데미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이온 bombardement인데요. 이거는 너무 이제 잘 알려져 있죠. 아이온들이 주로 이제 컨택이나 스페이서 시각 시에 플라즈마에 노출된 실리콘들이 실수해서 가속이 되는데, 그죠?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경우 손상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애칭을 하려고 한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애칭을 원한 게 아닌데 얘가 물리적인 데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레티스 데미지 또는 이온 침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특히나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로케이 물질처럼 점점 그 약한 경도의 물질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울트라 신 레이어로 가면서 굉장히 얇아져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못 견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90년 이후에 로직에서 이제 RC 딜레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알루미늄 실리콘 옥사이드에서 카파 로케이로 가면서 카파 로케이들이 되게 그 약해요. 포러스예요. 그 K 값을 낮추려다 보니까 포러스하고 또 굉장히 또 정션 사이가 되게 좁아졌죠. 그래서 이온 충돌에 의한 손상이 그전에는 무시했다면 지금은 똑같은 이온 충돌 에너지라도 무시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예전에 한 few 나노 정도만 이렇게 데미지가 먹었었는데 이제는 씬 레이어 두께가 그냥 a few 레이어예요.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면 이런 아이언들이 실수해서 가속이 되면서 얘 같은 경우 이제 로케이 물질들인데, 일종의 로케이 물질들인데 데미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본딩을 깨기도 하고 결합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새로운 걸로 결합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이 머티리얼의 성질을 바꾸는 게 아이언 bombardement 데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미지가 되는 두께가 보면 보통 3에서 한 5나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지금 수준에서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플라즈마 포톤 인듀스 데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우리가 PID라고 부르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결과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그 원인들을 찾아가면 그 근거리에 있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PID라고 했을 때는 플라즈마 안에 존재하는 스피시스들이 원인이 된 거니까 그렇게 한번 줄기를 찾아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금방 한 차징 데미지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해하기 쉬웠던 아이온 bombardement,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실 포톤 데미지인데, 사실 포톤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더 이제 그 플라즈마 PID 한 축으로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플라즈마 소스가 점점 고밀도화되면서 고에너지 포톤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특별히 이제 UV나 VUB처럼 에너지가 높은 이런 포톤들에 의한 손상이 많이 나타나게 됐고, 얘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차징 이펙트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걸 먼저 쭉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다이렉트로 어떤 패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이제 포톤이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담당했다기보다는 원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플라즈마 공정 중 결국에 모든 표면은 이 포톤 플럭스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영역의 포톤과 어떤 표면이 작용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이러한 어떤 영역의 포톤이 생기느냐는 결국 플라즈마 변수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different plasma processing condition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포톤 데미지 영향이 생기는데,
이런 그 디퍼런트 플라즈마 프로세싱 컨디션이라는 건 어디서 오느냐? 플라즈마 소스 타입, CCP냐, ICP냐, 파워가 얼마냐, 프레셔, 가스 컴포지션, 프리퀀시 등 플라즈마 오퍼레이션 파라미터랑 관련이 있을 거고, 얘에서 나오는 포톤의 플루토 플럭스의 인텐시티와 에너지는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결국 우리가 웨이브랭스하고 에미션 혹은 이라디에이션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얘가 그리고 포톤 스페이스 인터랙션을 하는데 어떤 스페이스와 어떤 에너지를 갖고 갈 거냐, 무엇을 당길 거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기작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톤 인듀스 데미지는 궁극적으로 포톤에 의한 그 서페이스 데미지, 소자의 그 손상인데, 그 기작을 조금 더 파헤치면 좀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첫 번째, 컨덕터에서 바로 포토 에미션이 되는 경우, 두 번째, 다이렉트릭에서 포토 에미션이 되는 경우, 다이렉트릭 안에서 차지 캐리어가 형성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차지 캐리어의 포토 인젝션, 그러니까 다이렉트릭에서 주로 이렇게 에미션이 될 만큼은 아니지만 그 밑에 보통 이제 뭐 실리콘 옥사이드처럼 메탈 다음에 다이렉트릭이 있을 때 빛이 쪼여져서 그 다이렉트릭 내에서 차지 캐리어의 포토 인젝션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다양한 포토 인듀스 데미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우리 이제 다이렉트릭하고 결국에 도체 얘기를 할 거니까, 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가 겹치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가 이게 갭이 밴드 갭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부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밴드 갭이 되게 크잖아요. 부도체 같은 경우는. 그리고 페르미 레벨이 이상에 존재하게 되고, 이런 갭 차이들, 에너지 갭 차이들 때문에 같은 포톤이 들어왔을 때 도체에서, 메탈에서 일어나는 일과 부도체, 다이렉트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더 들여다보면, 첫 번째가 컨덕터에서 포토 에미션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포토 에미션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광전 효과죠.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탄 그 주제인데, 잘 아시는 대로 빛이 메탈에 쏘이게 되면 메탈 내에 구속돼 있지만 메탈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그 에너지를 받고 뛰쳐나가는데, 아무 때나 뛰쳐나가는 건 아니고 워크 펑션 이상의 빛이 에너지가 들어올 때, 포톤 에너지가 들어올 때 가더라. 그래서 포톤이라는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보면은 그 빛은 입자다라는 걸 또 제시한 근거 중에 하나인데, 광자 충돌에 의해서 도체 표면으로 방출되는 걸 우리가 포토 에미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아신 대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워크 펑션이 항상 있습니다. 이 메탈 안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벽이 있어요. 이 벽을 넘어야 하는데 이 벽을 넘을 만큼의 에너지를 빛이 주는 거죠. 스레숄드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스레숄드 에너지 이상을 광자 선속이 도체에 쏘이게 되면, 그죠? 뛰쳐나가겠죠, 전자들이. 뛰쳐나가게 되면 메탈은 뭐가 돼요? R자전화 이제 양전을 띄겠죠. 전자가 나갔으니까. 그죠? 양전을 띄게 되겠죠. 언제까지 양전을 띄느냐? 전자가 이스케이핑 에너지보다도 더 높은 양전을 뜰 때까지. 그리고 이 현상이 메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릭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유전체. 근데 사실 거기에는 자유전자들이 있진 않잖아요. 얘네들은 다 바운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떼어내고 갭볼티지를 떼어내고, 그다음에 워크 펑션이라고 안 하지만 하여튼 그 에너지를 뛰쳐나올 수 있는 에너지까지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스레숄드가 좀 더 크죠. 여기에 갭볼티지, 밴드 갭볼티지 더하기 어피니티까지, 그죠? 붙어 있으니까, 얘는 자유로운 전자가 아니니까 이만큼 이상을 주면 다이엘렉트릭에서도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전화 표면에 전하층이 형성이 되고, 이때 이제 차지 캐리어가 홀이 되겠죠. 홀이 재분포가 되겠죠. 근데 이 재분포되는 정도는 유동성이나 뭐 국소 전기장에 의해서 한정된 영역일 거고, 그럼 표면 전하가 내부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갭볼티지가 9 일렉트론 볼트고 어피니티 볼티지가 1 일렉트론 볼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 11 볼트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에너지 같은데, 포톤에서 보면, 파장으로 보면 124나노밖에 안 해요. VUB 레인지인데 124나노는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 할 때 수소 라이만 알파 라인이 123나노였어요. 수소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만약에 이 안에 VUB가 있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다이렉트릭들은 물론 이제 플럭스의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충분히 유전체 안에서도 전자들을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VUB가. 자, 그래서 물질별로 메탈이나 뭐 다이렉트릭에 대해서 포토 에미션이 일어날 수 있는 워크 펑션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 은 등은 한 4EB 정도 되고요. 4EB면은 한 280 나노 정도, 그 UV 영역대가 되겠죠. 그리고 구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타이타늄, 이런 메탈들 라인들은 훨씬 워크 펑션이 낮습니다. 당연하게도 전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4에서 어떤 경우는 뭐 2EB 정도는 굉장히 낮죠. 그래서 4에서 한 5EB 사이 정도가 되고요. 이러면은 뭐 200나노 이상, 200나노 정도만 돼도 충분히 UV 영역대만 돼도 그 전자들을 메탈에서 빼낼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카본이나 실리콘 저만인 반도체들이나 아니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뭐 실리콘 옥사이드, 또 옥사이드나 알루미늄 옥사이드 이런 경우는 한 8에서 12B 정도 됩니다. 뭐 실리콘은 굉장히 낮고요. 8에서 한 12B 정도 되는데 이런 에너지가 이 정도의 에너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20나노 정도, 100나노 정도의 VUB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VUB 에너지가 우리가 플라즈마에서 발견되기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플라즈마, 고밀도 플라즈마에서는 물론 전자 에너지하고 플라즈마의 전자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잘 아시는 대로 전자 에너지는 에너지 분포를 갖고 있잖아요. 에너지 EDF. 그러면 EDF를 실제로 뭐 얻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플라즈마 템퍼러처가 뭐 1, 2B다 하더라도 12B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오니제이션이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이 충분히 익사이트 그라운드로부터 수소 같은 경우 그라운드로부터 익사이트 시켜서 떨어뜨리게 되면 라이만 알파인 120나노 정도 파장 나옵니다. 물론 플럭스가 얼마냐가의 차이는 하지만 그래서 이 VUB나 UV 이펙트가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차지 캐리어가 이제 다이렉트릭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뭐 그 베리어 폴라리제이션과 벌크 폴라리제이션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살펴보면 오른쪽에 이제 메탈 위에 이제 다이렉트릭이 있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다이렉트릭의 갭 에너지보다 높은 포톤 플럭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포토 에미션은 안 되지만 이 포톤 플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 유전체 내부에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형성이 됩니다. 포톤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밸런스에서 컨덕션 밴드로 전자가 역이되겠죠. 그죠? 에너지가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밸런스 밴드에는 홀만 남는 겁니다. 그죠? 아까 그림에 이 반도체, 부도체 이렇게 브레스트에 밸런스 밴드가 있고 예, 밸런스 밴드에 이제 컨덕션 밴드로 넘어가게 되면 전자들의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그럼 여기에는 홀만 있는 거죠. 홀만. 그쵸? 그래서 그러면 프리 일렉트론과 자유전자들과 홀이 있는데 얘네들이 일단 유동성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차이고 이 필드가 얼마나 걸리냐에 차이겠지만 이 필드에 의해서 유전체의 각각 경계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차지 세퍼레이션이 되는 거죠. 차지 세퍼레이션이 되면서 이제 메탈 쪽하고 다운 쪽에서 문제가 되는데 광전류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광에 의해서 전류가 형성된다 해서 광전류라고 이름 붙였는데 특히 이런 경우는 이제 유전체가 놓여진 상황에 따라서 아까 베리어 폴라리제이션과 벌크 폴라리제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벌크에서 EH 유동성이 둘 다 큰 경우, 그러니까 전자나 홀이나 둘 다 유동성이 커요. 그리고 홀에 대해서 다이렉트 컨덕터 베리어가 높은 경우, 이때는 이제 포지티브 다이렉트 포텐셜 갖고 있어서 홀이 이제 넘어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 경계면에만 축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이렉트릭 컨덕터 경계면에 홀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베리어 폴라리제이션, 유전체 표면에는 반대로 전자가 축적되겠죠. 그 왼쪽에 있는 건데,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 자, 포톤이 들어오면, 여가 이제 광 흡수되는 영역이라고 하면 광이 침투되고, 전자들이, 이제 여가 그 다이렉트릭, 여기 이제 갭, 그냥 모양이 있고 에너지별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얘네들이 밸런스 밴드에 있다가, 전자들이 이제 컨덕션 밴드로 넘어가서 자유로워졌다고 보세요. 넘어왔어요. 얘는 이제 자유로운 애들이야. 그 홀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근데 홀은 어쨌든 유전체 내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둘 다 이제 페어가 깨졌으니까요. 근데 만약 이 사이 필드가 걸린다면, 전자들은 여기로 가고, 홀들은 여기로 내려가겠죠. 그죠? 필드가 걸렸을 때. 이렇게 이제 필드가 걸리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가. 그런데 홀이 막 가지는 못하고 여기에 이 디엘렉트릭 베리어를 보고서 여기에 쌓이는 거죠. 그때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밑에 이제 메탈이 연결돼 있잖아요. 안테나들 연결돼 그 유전체가 쌓여 있는 이런 경우에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전하를 보상해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많이 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마이너스들이 빨리 오겠죠. 마이너스들이. 그쵸?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게이트고 아까 실리콘 게이트는 아니고 메탈이라고 봅시다. 메탈이고 여기 옥사이드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하면
얘네들이 여기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커런트들이 여기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 안테나가 메탈 내에 차지 전하 커런트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차지 폴러리제이션에 의해서 도체 내부의 전하 유도를 보상하고자 하면서 부유도체 상의 R자 정전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얘가 마찬가지로 앞에 차징 데미지처럼 게이트 다이렉트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전자의 유동성이 훨씬 크고 홀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똑같은데, 그래서 전자들은 자유로워지고 홀들이 이제 일로 이동하지는 않고 여기에 쌓이는 겁니다. 이쪽에 홀 차지 스페이스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광흡수 영역에 스페이스 차지들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요 크기가 앞에보단 크지 않으니까 적은 전자들이 이제 보상을 하고자 오게 되겠죠. 이 경우는 벌크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톤에 의해서 차징 효과에 의한 데미지가 또다시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컨덕터가 금방처럼 밑에 있고 그 위에 유전차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차지 캐리어의 포톤 인젝션에 의한 건데, 이 경우는 이제 에너지가 작은 경우죠. 그래서 밴드갭보다도 훨씬 낮은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얘를 뭐 전자들을 떼어내거나 뭐 익사이트 시키거나, 그러니까 떼어내거나 컨덕션 밴드로 떼어시키지는 못하지만 유전체에서 일렉트론 홀페어를 생성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도체에서 옥사이드로는 여기시킬 정도는 돼요. 도체에서 옥사이드로, 그러니까 도체가 있고 실리콘이 있고 실리콘 옥사이드가 있을 때 이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사이 경계 접합에 의해서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오른쪽처럼 생길 텐데, 그러면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 경계면에서 구속된 전하들의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트래핑, 뭐 디트래핑, 리트래핑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밴드갭 사이에 추가적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갖는 국소 영역이 형성됩니다. 쉘로우 트랩이 생기는 거죠. 얘네들은 전하 이동을 저지하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톤이 메탈 컨덕터나 다이렉트릭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를 지금 봤는데요. 그래서 크게는 에미션, 그 다음에 차지 세퍼레이션, 그 다음에 포토 인젝션, 차지 인젝션이죠. 이런 큰 일들을 하는데, 얘가 그러면 뭐 순차적으로 일어나냐 아니면 얘만 일어나냐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즈마에서 금방 저번에 아까 그랬듯이 일렉트론 템퍼처가 중요한데 얘네들이 분포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포톤 에너지들도 딱 어느 특정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파장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파장의 에너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엔 이 포토 인듀스드 데미지의 메커니즘이 거의 동시에 발생되는 거죠. 동시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톤 인듀스 데미지라고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결국에는 뭘로 가냐? 차징 데미지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냥 차징 데미지도 있으면서 더하기 포토 인듀스 된 차징 데미지, 혹은 그 반대 효과로도 데미지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플라즈마 인듀스 데미지에서 말 그대로 플라즈마 인듀스 된 데미지, 플라즈마에 있는 차지의 들에 의한 커런트에 의해서 게이트 옥사이드의 차징이 일어나서 브렉다운이 되는, 포톤에 의해서 일렉트론 홀페어가 형성돼서 차징이 된다든지 하는 이펙트,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플라즈마 포토 인듀스된 데미지지만 다이렉트 데미지를 주는 경우들을 볼게요. 그건 뭐냐면 이제 보통 폴리머, 특히 PR, 포토 레지스터에서 많이 생기는데, 노광을 위한 파장이 점점 좀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즈마의 PR의 손상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트레이트 필름 PR이 있고, 우리가 이제 마스크죠. 노광을 하면 이 PR 여기가 이제 딱 날아가지잖아요. 그림처럼. 그러고 나서 플라즈마 에칭을 했어요. 플라즈마 에칭. 그러면 이 패턴, PR 패턴을 따라서 이쁘게 쫙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애싱으로 날려버리는 거죠. 그게 기존의 RI 공정, 플라즈마 공정인데, 문제는 이 PR들이 이렇게 패터닝이 되기 위해선 이 포톤에 민감을 해야 하잖아요. 민감해야 한다면 포톤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는 우리가 그 I라인, G라인 뭐 해가지고 수은등을 갖고 많이 했단 말이죠. 350나노까지. 이 경우는 보통 PR이 뭐 DNQ PR이라고 해서 뭐 스트럭처 이렇게 벤젠골이 두 개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파장이 점점 패턴이 짧아지니까 노광 장비의 파장도 짧아져야겠죠. 그러면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는 뭐 이게 꼭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도 어떤 부분들에는 I라인 쓰기도 하고 뭐 KRF 쓰기도 하는데 KRF 엑시머레이저를 썼어요.
이거는 이제 248나노 PR이 248나노에 반응을 하는 거죠. 좀 복잡해졌죠. 좀 더. 그리고 현재는 이제 130나노부터 14나노까지는 ARF 엑시머 레이저를 써요. 아르곤 플로라이드. 거기에 이제 이머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짧은 건 에칭 기술로 뭐 더블 패터닝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얘는 파장이 193나노짜리예요. 그러니까 PR이 193나노 PR이라고 얘기해요. 혹은 ARF PR이라고 얘기하든 좀 더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후로 언더 10나노는 우리가 EUV를 쓰겠다 하고 있죠. EUV는 13.5나노미터 파장을 갖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PR은 지금 뭐 개발 중에 있는 경우도 있고 상품화된 경우도 있고. 자, 문제가 뭐냐? 이렇게 파장이 짧아지면서 이 PR들도 짧은 파장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UV, VUV가 사실은 플라즈마 안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VUV 이펙트 경우가 있는데 지금 70나노 패터닝을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고밀도 플라즈마에서 보면 이렇게 찌글찌글해지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는 노강은 이미 끝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강되고 패턴이 됐는데 플라즈마 공정하는 중간에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뭐 아이언에 될 수도 있지만 이게 UV나 VUV 포톤에 의한 효과이다 이거죠. 얘가 반응을 하는 애들이니까 플라즈마 안에서.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얘로 이게 저희가 이제 실험한 내용인데 저희는 이제 뭐 그 VUV 그 PR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는 없어서 이제 그 HG I라인 PR 쪽을 좀 짧은 그 가시광 쪽에 반응하는 PR들을 우리가 가지고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그 포톤 데미지 뭐가 있느냐? AG9260 DNQ 노볼락이라고 해서 이 PR이 있는데 얘네들이 플라즈마 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여기 지금 FTIR을 보게 되면 플라즈마 안에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 검정색으로 있었는데 산소 플라즈마하고 질소 플라즈마에 노출이 되니까 산소 플라즈마에서는 크게 이쪽 CN 쪽가 디아조 그룹인데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질소 플라즈마를 가니까 이게 확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분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 성분이 있어야 우리가 DNQ의 디아조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 더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서 이제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게 그러면 산소에 의한 건지 질소에 의한 건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레퍼런스 대비 산소양에서 질소양을 늘려가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질소양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질소양이 증가할수록 이 디아조 그룹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소를 넣게 되면 PR 애싱이 잘 되잖아요. 우리가 PR 애싱이 잘 돼요. 근데 질소를 증가시키면 PR 애싱은 잘 안 되는데 PR의 컴포지션을 바꿔버려요. 케미컬 컴포지션을 바꿔버려요. 이 성분이 이 디아조 그룹 쪽 성분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올플 리어레인지먼트라고 해갖고 얘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포톤이 들어와서 이쪽 고리들이 리어레인지먼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특별히 N2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PR 디그레데이션이 심해지더라 이거죠. PR 디그레데이션이. 물론 이제 이게 그러면 일단 N2 플라즈마라는 것만 알았지 포톤인지 플라즈마인지 N2 질소에 화학 반응. 근데 N2는 사실 불활성 가스 일종의 그러니까는 화학적으로 반응을 잘 안 하는 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살펴보면 웨이브랭스 이펙트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빛만 투과시켜 왔어요. 그래서 샘플 위에다가 MZF2를 놨어요. MZF2. 이거는 이제 VUV만 통과시키는 거죠. 이때 반응이 나온다면 이거는 VUV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VUV만 통과시켰으니까. 딱 보니까 산소 플라즈마나 질소 플라즈마는 이거는 VUV 죄송합니다. MZF2는 VUV까지 통과시킨 거죠. VUV까지 가시광에서 VUV까지. 그러면 보니까 MZF2 효과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질소 플라즈마일 때 효과가 커요. 산소 플라즈마는 별 차이가 없어요. 포톤에 대한 데미지가. 어쨌든 뚜껑이 죄송합니다. 이 샘플 위에 MZF2를 올려놨는데 효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얘는 VUV까지 통과시키는 애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플라즈마 레디컬에 의한 이펙트가 아니라 포톤에 대한 이펙트라는 걸 한번 검증해 준 거죠. 포톤 이펙트구나. 그죠? 근데 얘가 EUV는 아니겠죠. VUV까지 150나노미터까지에 있는 어떤 파장인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이 영향을 준 거구나. 그죠? 쿼츠를 넣어봤어요. 쿼츠를 넣어봤더니 얘는 쿼츠는 한 250나노 정도의 파장이
들어가죠. 만약에 이때 효과가 사라져버리면 VUB 효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쿼츠를 꽂았더니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었어요. 아, 이거는 VUB 영역이 아니라 UV까지에 있는 파장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번에 글래스를 넣었어요. 글래스는 300나노까지밖에 투과가 안 돼요. 만약에 이때 효과가 안 보였다면 UV에 대한 게 이제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효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VUB, UV 효과가 아니라 가시광 효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광 효과. 그죠? 서로 다른 트랜스미탄스를 간지는 파장에 대한 컷오프를 시켜보니까 MGF2 쿼츠 글래스로 했는데 보니까 N2 플라즈마에 있는 가시광 포톤이 영향을 준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UV VS 스펙트로스코피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성분들이 흡수가 되길래 그러는지. 그래서 레퍼런스하고 O2 했을 땐 색깔이 똑같죠.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죠? PR을 이게 코팅한 겁니다. PR 코팅한 거고. N2 했더니 효과가 색깔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 얘기는 N2가 들어갔을 때 아까 비저블이라고 결정을 했으니까 이쪽에 포톤을 흡수해서 이 화학적인 반응, 화학적 성분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도 달라진 거죠. 어디가 보느냐 했더니 340, 405 이 영역을 흡수를 많이 하더라 이겁니다. 이쪽 영역을. 여기가 어디냐? 디아주 그룹이 있는 데다. 이거죠. 그죠? 즉 비저블 포톤에 의한 데미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포톤 인듀스 데미지를 설명할 때 UV나 VUB처럼 에너지가 높은 애들이 필요한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PR이 사실은 답은 우리가 정해져 놓고 실험을 한 걸 수도 있는데 PR이라는 게 결국엔 지금 우리가 사용한 PR이 AGPR이 비저블에 반응하는 PR이었잖아요. 아까 그 DNQ 그룹이 사실 비저블에 반응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포토에 우리가 수은 등에 써서 이제 노광을 하는 건데 걔를 노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플라즈마에 넣어본 거죠. 그냥 일반 플라즈마. 넣어봤더니 얘가 마찬가지로 손상이 생기더라 이거죠. 왜 생겼느냐? 플라즈마에 있는 빛 때문에. 그런데 산소 플라즈마에서는 별 차이 없고 질소 플라즈마. 그럼 질소 플라즈마에 비저블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잖아요. 한번 보면 여기서 제가 이거 좀 사라졌는데 질소 플라즈마에서 비저블 라인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비저블 라인에 우리가 N2의 FNS, N2 플러스 FNS나 SPS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분자 스펙트럼 할 때 나왔던 300에서 400나노 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빛이 결국에는 강하기 때문에 그 PR의 손상을 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는 뭐냐? 지금 우리가 그냥 간단한 예를 들기 위해서 그 단순한 실험을 했는데 비저블, 그러니까 가시광 영역 300나노대의 빛에 반응할 수 있는 PR은 포토레지스트는 당연하게도 플라즈마 내부에 있는 300나노 빛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O2인 경우에는 그때 그 파장이 저희가 스펙트럼을 재봤는데 여기는 지금 없어서 그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질소 플라즈마로 가게 되면 이 경우에는 300에서 400 사이에 굉장히 강한 분자 스펙트럼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들이 포토레지스트의 디포메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UV, VB로 더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가게 되면 다이렉트하게 포토레지스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죠. 결국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플라즈마 인듀스 데미지를 쭉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플라즈마 테크놀로지 무조건 써야 되고, 그죠? 결국에는 미세 구조 가속함이 특히 뭐 IoT 등 다양한 소자의 결합으로 플라즈마 공정은 더 의존도가 심해질 건데, EUV까지 출현하게 되면 이 PID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공정이나 장비 변화에 따라 PID, 포토 인듀스 데미지가, 플라즈마 인듀스 데미지는 더 다양해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 현재까지 이 PID라는 것은 제작 후에 발견해요. 그나마 공정 끝난 다음에 인라인 셈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여기 패턴 불량이네 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PID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건 있고, 소자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뭐 CV 테스트를 한다든지, 오른쪽처럼 이걸 한 다음에나, 이거 PID 아닌가? 라고 막 이제 뭐 회의 소집해갖고 뭐 혼나면서, PID인가? 이렇게 볼 수 있지. 공정 중에 PID를 직접 진단한 거나 피드백 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플라즈마 하신 분들이 이쪽에 대한 연구가 그래서 많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PID를 좀 보기 위해서 뭐 모니터링 웨이퍼들이 포텐셜이나 뭐 차지 플럭스, 뭐 UV 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재는 웨이퍼들이 좀 나오긴 해서 이렇게 평가가 되긴 하고 있지만, 이거는 약간 이제 모니터링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실제 우리가 확립된 공정 대비 얘가 틀어졌다 안 틀어졌다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과 같은 PID를 대비할 수 있는 플라즈마 진단 기술도 많이 개발이 돼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플라즈마 애칭의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공정 중에 있는 이슈 중에 우리가 플라즈마 인듀스드 데미지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지금 이번 강의는 1시간짜리로 끝나지만 플라즈마 인듀스드 데미지의 기본적인 계량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차징 이펙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언 bombardiment 데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톤 데미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PID라는 거는 플라즈마의 스피시스가 소자의 데미지를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정의 이슈, 그러니까 공정에 최적화가 되지 않은 걸로 원하는 공정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PID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PID를 더 잘 공부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플라즈마 인듀스 데미지가 이제 결국엔 제가 볼 땐 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우리가 기존 PID의 영향이 이만큼이었다면 지금 앞으로 이제 PID 영향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패턴은 더 미세화되고 있고, 그죠? 두께는 더 얇아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플라즈마는 더 고밀도화돼 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PID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플라즈마 하시는 분들이 PID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려면 모니터링하는 기술에 대한 개발이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PID에 대한 기본, 플라즈마 인듀스 데미지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플라즈마의 중요한 응용 분야 중에 하나인 애칭과 함께 중요한 반도체 공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응용 분야의 하나인 디파지션, 증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플라즈마 애칭 5번째 시간 플라즈마 인듀스드 데미지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